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칸트 철학의 전반 다를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개념들만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율배반에 빠진 이성인데 인식은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게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인식은 감성, 아까 했죠. 시공간의 감성으로 촉발되어서 오성, 이해력을 통해 이성에 오게 되는데 칸트가 말하는 이성은 하나의 원리로 통일시키는 능력이다 추리하는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통일시키는 능력 혹은 그걸로 추리해보는 능력이에요. 이런 의미의 이성은 칸트만의 그러니까 고유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까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했는데 이런 설명은 칸트만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통일하고자 추리를 거듭하다가 신이나 이념에 대해서 고안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계속 추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처럼 추리를 추리하다가 뭐가 나요? 나중엔 신이나 이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을 추월하여 결국 이율배반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성을 통해서 추리하다 보면 신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영혼에 대한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하여 가다 보면 모순되는 데 빠져요. 이율배반에 빠져요. 칸트는 이율배반에 빠진 이성을 순수 이성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율배반이란 말이 뭐냐면 반대되는 모든 입장을 동시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는 서로 배척을 해요. A는 B를 받아들일 수 없고 B는 근데 이 상황상 이 둘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율반함, 엔트노미라고 하는 거에 빠지면 되는데 순수의 이성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과 끝이 없다. 근데 이게 뭐 둘 다 상관없을 이게 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입장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뭐냐면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 시작한 시점이 없다면 시간을 설정할 수 없죠. 하지만 시작하는 점이 있다면 시작하기 이전의 시점이 또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이전의 시점 말한다면 지금 말한 시작은 더 이상 시작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간은 없기도 하다. 즉 뭐냐면 시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전을 상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진짜 시작이 아니라 또 뭔가 앞에가 있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시작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라는 의미인데 시간의 끝도 비슷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듯 시간의 시작과 끝을 인정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 영원하다는 것 모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까 말한 엔티노미 이율배반인데 우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 두 문장도 이제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해도 계속 끝없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제일 원인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 무엇에 의존하는 인과론에 벗어나면 기적을 상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원이다 하면 또 기원이 있어야 되고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인과죠. 또 뭘 일으키고 하는 걸 막으려면 이 인과론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A는 B를 하고 B는 C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깨려면 기적 같은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 사유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고 과학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원인이란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생기는데 이게 이율배반이고 칸트는 이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인식이 언제나 감성과 오성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면 감성적 직관이 주어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신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감성적 직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 자체는 인식 불가능하다. 우리는 신의 존재 여부, 세상이 무한한지 유한한지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마치 영원히 불멸하는 것처럼, 마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은 아까 이율배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인데 우리는 신을 인식할 수 없지만 사윤을 할 수 있다. 이 이념은 확고부동한 원리가 아니다.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는 원리다. 여기서는 실천 이성 영역에 발을 들어놓는다. 그래서 요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성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율배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물 자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처럼 그 초월적 감성, 이해력, 그다음에 이성. 근데 물 자체는 요거는 사실은 우리 감성 안에 들어오는 내용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예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성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율배반 같은 게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 얘랑은 좀 비슷한 거죠. 뭐냐면 인과론과 같은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항상 인간 안에는 있고 이 세계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실천 이성 얘기할 때 뭐랬죠? 우리가 윤리적인 거는 자연적인 원리의 바깥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하려면 어떤 인과론 A 때문에 B를 하고 B 때문에 C를 했다라는 이런 연쇄적인 설명으로는 연쇄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자유의지 같은 걸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 이런 걸 설명하려면 앞에 있는 이런 이해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원칙을 끊임없이 자문하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인간은 이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자연에는 도덕이 없고 인과 법칙만 존재해. 아까 얘기했죠. 자연 얘기. 그런데 인간은 이성이 있으므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자유를 맛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소설을 읽고 감동하는 것 등은 자연 법칙과는 상관없어요. 도덕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 법칙에 따라 느끼는 건 나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인가 뭐 윤리적인 행동을 해 이런 건 안 되겠죠. 동물로서의 인간은 자연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죠? 우리는 물리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연에. 그러니까 그 법칙은 따르지만 자연 법칙과 다른 도덕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규범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평가돼야 되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도덕적 규범 보편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고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업 명령은 인간을 수단으로 평가해. 가업 명령은요 조건이에요. 조건. 뭐뭐 하다면 뭐뭐 한다. 그래서 가업 명령은 만약 뭐뭐가 싶으면 해라. 그러니까 네 친구가 잘해주면 너도 해라. 이런 조건을 다는 건데 만약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식이에요. 해주면 한다 이런 식이죠. 칸트는 이런 방식의 도덕 명령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덕 명령은 반드시 정언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언 명령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제시되고 그대가 가진 의지 주축에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이 원리로서 항상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언 명령은 뭐냐면 정언 명령은 뭐뭐 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대가 가진 의지의 준칙, 의지의 범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로 항상 타당할 수 있도록. 이 해야 한다가 뭐냐면 내 의지가 보편적인 입법이잖아요. 보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입법, 법처럼 타당할수록. 그러니까 나한테만 타당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나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해도 내가 받아들일 정도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천 이성이란 내가 지켜야 할 도덕법 규칙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나에게 요구되는 법 도덕 규칙이 아니에요. 칸트는 이를 좀 어렵게 펴서 자기 입법으로 보편적 법치에 일치된 경륜. 그러니까 내가 입법이에요. 내가 세운 법인데 이게 전 모든 사람이 세운 법칙하고 똑같은 도덕적인 법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내가 만든 도덕 규칙을 자신이 지키는 자율적인 행위를 의지의 자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단순히 남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자율에서 나온 건데 이 자율에서 나온 게 뭐에 맞춰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거죠. 그에 따르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인간의 자유는 자율적 이성에 의해 이게 실천 이성인데 이게 자율이에요. 억압되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조건화되지 않은 나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보편성을 띠는 거죠. 나는 내가 주관적으로 정한 도덕 법칙이 과연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반적 상식에 맞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요 글귀가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가 점점 나를 경탄과 경험에 빠지게 한다. 아까 얘기했죠? 별이 반짝이는 하늘, 내 마음의 도덕률. 요게 아까 뭐였죠? 이거는 순수 이성 비판의 얘기고 이거는 두 번째 책 그 실천 이성 비판 이 되겠죠. 이 말은 내면의 우주를 품어 안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자유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동시에 자율적인 도덕률로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그러니까 아까 순수 이성과처럼 자연애처럼 그 보편성이죠. 그것도 있고 동시에 자율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혹은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죠.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원칙을 잘 인식해야 되고 동시에 도덕을 실천하면서 자연 원칙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인간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 자유로움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거 안에 여기 들어 있는 인간의 자유로움 이게 물 자체라고도 하고 예지계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둘 다 표현한 거죠. 칸트는 이러는 자기의 철학을 하나의 정책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는데 칸트가 쓴 책이거든요. 영구 평화론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정규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제법은 자유로운 모든 국가 연맹을 토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로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국제관계론 이런 거 할 때 핵심 뭐예요? 여기는 힘의 논리예요. 선의 이런 거 없어요. 강한 나라가 사실 모든 법의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는 건데, 그래서 칸트는 그랑 달리 이 국가도 하나의 주체처럼 생각을 해서 얘네도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유로운 모든 국가 연맹을 토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일찌감치 국제연합 같은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칸트가 죽기 전에 이제 일한데요. 기력이 쇠약해진 칸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들어서자 그는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의사를 맞이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도 칸트는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 칸트는 앉도록 건의했고 그래서
칸트는 당황하면서 뭐뭐 그런다. 의사는 왜 칸트가 힘겹게 서 있는지 뭐 궁금했겠죠. 이때 옆에 있던 칸트의 친구 바지안스키가 의사에게 먼저 앉으라고 권유한다. 바지안스키가 내방객인 의사가 먼저 앉으면 칸트가 앉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의사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서 있었고 칸트는 온 힘을 모아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제야 의사는 칸트의 진심을 알고 눈물을 글썽인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칸트는 세상을 하직한다. 칸트의 마지막 말은 좋구나. 뭐가 좋다는지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택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얘기인지 이거는 뭐 이 얘기는 뭐 아무도 모를 수가 있고 근데 여기 그 뭐 관련이 있겠죠. 아이고 일단은 여기 이 책에서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책이죠. 칸트의 주저는 1번 뭐였죠? 순수 이성 비판.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 세 번째 판단력 비판입니다. 이 책이 되게 짧아서 요 두 개만 다뤘고 그다음에 요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취미 취향에 대한 얘기예요. 미적 미학.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 문제를 다룬 거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다른 거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성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성이 어떤 대상을 미리 조건해서 받아들인다는 걸 했죠. 이거 아까 뭐랬죠? 코페르니커스적인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 대상은 미리 정해져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이거를 칸트는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은 모르고 요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조건을 짓거나 시간과 공간이죠. 혹은 이해력을 통해서 12가지 범주로 딱 구성을 해야 돼요. 종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주체라면 현상은 사실 우리 안에 미리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진짜 대상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칸트에게는 이 대상은 뭐라 하냐면 물질 그 자체. 그래서 물 자체. 그 뭐 독일어는 당인지히라고 해서 물체 그 자신 안에 있는 거 이런 뜻인데 요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은 절대 우리 인식 안에 들어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현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과학이나 그 철학적인 사유에 영향을 미쳐서 이 세계는 항상 알 수 없는 걸로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 비성 비판도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뭐죠? 감성, 이해력, 그다음 뭐죠? 이성 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안의 자유. 그거 뭐죠? 뭐 신이나 영혼, 불멸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공간이 예지기라고 불렀고 이것도 사물도 예지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뭐가 시작된다? 인간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봤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칸트를 이해하는 데서는 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칸트가 했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칸트 앞까지 갈등이었던 영국의 경험론 이후에 분석론의 어떤 근간이 됐던 경험론 그다음에 대륙의 합리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합쳐서 과학도 가능하게 하고 자연주의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 혹은 신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영혼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 혹은 또 불멸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룰 니체는 이런 칸트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런 그, 그 이성 뭐 불멸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철학자가 칸트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철학자의 모델도 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제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제 해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칸트나 해겔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명한 얘기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의 날개를 편다. 이 말은 뭐 철학이라는 건 어떤 것이 끝나고 나중에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정신현상에 나오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겔에 의하면 서양의 역사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신이 발전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하지만 해겔은 동양 역사의 경우 정신이 계속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양은 계속 성장하고 동양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아주 서구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이 어떻게 보면 계몽적인 생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신이 계속 상승해서 이 세계를 하나의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제 점차 발견이 되면서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성, 영혼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칸트 시절에 열기구가 처음으로 생겨났대요. 열기구라는 거는 이 천 안에 따뜻한 공기를 넣어서 사람들을 정말 새처럼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요거의 힘은 생각의 힘이거든요.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이걸 끌고 사람을 날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진짜 사람들을 날게 만들어줬다. 이런 것처럼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성이 정말 사람들을 이 세계를 바꾸고 인간의 세계로 탈바꿈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의 철학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조금 지성사랑도 연결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돼 있고 해겔은 1770년에서 1830년인데 칸트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독일 관념론의 양대 산맥입니다. 철학하면 하나 칸트, 하나 해겔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스위스와 프랑크푸르트에서 다녀간 가정교사를 하다가 1805년에 예나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해겔은 하숙집 주인과 불륜 관계를 맺어 사생활을 낳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명문 집안의 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기도 하고 이건 개인사고 1816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고 1818년에는
베를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생을 마감해서 할 때까지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그는 1831년에 콜레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학생들 가운데 나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렵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헤겔의 논리학을 이해한 사람이 몇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헤겔은 프로이센을 찬양했고 많은 추종자를 거들였고 그는 프로이센 국가의 철학자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는 이런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 이게 그 정신현상학이 아니라 법철학인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화영의 날개를 편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는 부엉이를 사랑한 세상에서 어디든 다르고 되었다고 하는데 부엉이는 어둠 속에서 사물을 잘 식별하는 동물이다. 미네르바는 부엉이는 어둠 속의 혼란 속에서 진리를 찾고 미래를 모색하는 지혜 혹은 철학을 상징한다. 헤겔은 이 문구로 철학이란 주어진 현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혜나 철학을 상징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낮이 지나고 황혼역의 날개를 피는 것처럼 철학은 현실이 명백한 드러난 다음 그 현실에 대한 이념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철학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부엉이처럼 날아오르게 되고 정리한다 이런 얘기겠죠. 철학은 미래를 내다보는 학문이 아니다. 현실이 먼저고 철학 이념은 그 현실을 나중에 합리하고 뒷받침할 뿐이다. 또 이 문구는 완성된 세계의 본질을 명확히 짚어내는 헤겔 자신의 묵직한 통찰력을 부엉이에 빗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걸 지성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철학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양에서 진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게 변증법 설명인데 헤겔 철학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인식이 있고 대상이 있다면 인간의 인식은 항상 얘가 요 안에 들어와야 현상으로만 들어온다 그랬는데 헤겔은 사실 이 인식이 세상을 자기의 정신의 일부로 만들어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변증법인데 변증법의 근본 법칙에 의하면 모든 개념은 자신의 반대 개념을 지녀요. 원래는 이제 정립, thesis라고 하고 반대는 antithesis, 반정립이 돼요. 이 둘은 장차 높은 위상에서 종합을 하게 되는데 이 종합은 새로운 개념은 다시 갈라서 정립과 반정립을 이루고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이 있으면 모순을 일으켜서 반, 합해요. 정, 내쪽 정이 되고 또 반이 되고 합, 정 이래서 계속 연속으로 하는 거죠. 헤겔은 고대 철학부터 있었던 변증법을 체계하는데 엥겔스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헤겔의 변증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만물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전환된다. 만물은 양에서 질로.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이 쌓이다 보면 새로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물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바뀐다, 전환된다. 예를 들면 씨앗은 자기 내부의 세포 분열이라는 양적 팽창. 처음에는 이제 막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기를 때 양적 팽창의 극단점에 딱 이르면 싹이 돼요. 어느 순간 이제 싹이 피게 되는 거고, 이 싹이 또 계속되어 양적을 팽창을 하다 보면 잎이 커지겠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꽃이라는 게 되고, 이게 다 양적인 게 커져가다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올라가면 다 질적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고, 헤겔에 의하면 세계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에서 질로 전환하게 되고 낮은 것에서 높은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사회의 혁명적 전환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합니다.
독재가 있고 이 변종법 용어를 하면 정립이고 그 반대편에서 독재를 종식시키려는 반정립이 있고 이 양자는 모순을 일으키는 상황에 있게 되죠.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양쪽으로 막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 질적인 변화,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난다. 이게 이건 어떤 설명이에요? 자연적인 설명, 인간의 사회적인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설명할 수 있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헤겔의 정신 현상을 보면 헤겔에 의하면 역사란 신적인 존재인 절대 정신이 자기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이 신이 있고 신이 이제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헤겔은 이를 3단계를 아는데 1단계는 세계 창조 이전의 순수한 자의식만 있는 단계, 2단계는 순수한 자의식의 자연이 등장하는 데고 이 자연은 통제 불가능한 아노미 상태예요. 3단계는 자연으로부터 정신이 탄생한다. 정신이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우선 주관 정신은 개별 존재의 내면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같이 이제 개별 정신이 있겠죠. 객관 정신은 법과 도덕에 나타나요. 결국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만들게 되고 주관 정신과 객관 정신은 변증법인 통일체인 절대 정신인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게 세 가지 방식인데요. 첫째는 자신을 짓가릴 때 나타나는 예술, 둘째는 자신을 경건하게 표현할 때는 종교, 예술 종교를 변증법으로 통일하면 자신을 개념적으로 표현할 때 철학으로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술, 단계 종교, 이 둘이 변증법적으로 철학이 되는 거죠. 이 단계들은 절대 정신으로 발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절대 정신은 철학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역사가 여러분 이제 역사라고 말하면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뭐냐 인간이 그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남긴 여러 가지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헤겔이 말하는 그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절대 정신이 있고 절대 정신이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인데 하나는 그 이 세계의 그 신과 같은 절대 정신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있는 거고 두 단계는 이 안에 이제 자연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 이 세계 물질적 자연이 등장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 자연은 통제 불가능한 막 무질서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이 자연에서부터 어떤 정신이 태어나는 거입니다. 어떤 정신이냐면 1번 예술적인 거, 2번 종교적인 거, 3번 철학. 내 철학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신의 발달을 사는 곧 세계사의 전개 과정인데 정신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리스의 가족 국가가 있었고 로마의 법치 국가, 기독교 세계, 계명주의, 프랑스 혁명, 낭만주의로 계속 진보되어 있는데 더 낮은 단계,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더 높은 가는 게서 아우프게븐이라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정반합에서 올라가고 정반합 올라가고 해서 계속 지향돼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완전한 절대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역사는 절대 정신이 자신의 전개가는 과정이에요. 절대 정신은 자신의 원인이자 결과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정신이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죠. 이 어떤 정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근데 그 헤겔이 볼 때는 이 정신이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명 이것을 자연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예는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며 주인은 노예의 노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헤겔의
그 주인 노예 변증법인데요. 이게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겔의 정신 현상에 나오는 주인과 노예 변증법은 해겔의 변증법을 이해하는 좋은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해겔 설명을 보면 처음 애초에는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예속 상태로 떨어진 노예가 된 거죠. 자유롭지만 이 노예는 자유로운 존재성을 망각한 채 주인에 대한 봉사가 마치 자기 건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노예 자각은 노예에게 중요하지만 주인의 처지에서는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예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은 너한테 중요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그걸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든 노예가 자유자각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이 구조 속에서 노예가 자유와 자기의식을 자각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자기가 자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노예가 자립성을 어떻게 해서 확신하게 되는가인데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예가 만든 생산물은 주인에게는 향후 대상이지만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노예가 만들고 그냥 누리면 돼요. 뭐 포도주 만든 거 갖고 마시면 되는 거죠. 노예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해 만든 자신의 생산물을 소유할 권리도 처분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생산물은 노예에게서 벗어나 자립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노예가 만든 이 포도주는 얘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냥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인간인 자신보다 물건이 더 자립성이 있어 보이는 거가 되죠. 포도주는 유통이 되겠죠. 이 노예랑 상관없이 노예는 자신이 생산한 물건조차도 소유권과 처분권에서 벗어나 자립성을 지니는데 심지어 인간인 자신이 왜 자립성이 없을까 의문을 품게 되고 생산물을 할출하는 자는 생산물보다도 더 나은 가치를 지녀야죠. 그런데 생산물을 존재하도록 하는 자가 생산물조차도 가진 자립성을 박탈되겠다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겠죠. 노예는 생산물에 비추어서 아까 얘기했던 포도주에 비추어서 나도 그런 자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자각하고 자신의 가치와 주체성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주인은 자립성을 순수한 인정하지 않겠죠. 인정하기보다는 노예를 강하게 억압한다. 이런 방식으로 누인과 노예는 서로 투쟁을 벌이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억압과 공포감 조성으로 인해 노예는 자립성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편 주인은 자기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예 노동에 계속 의존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삶을 유지하려면 계속 그 노동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노동자에게 노예에게 맡기게 되면서 비자립적인 의식이 심하여 결국 주인과 노예 의식이 역전되기도 한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은 사회 지배 목적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탈피하는 해방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그래서 이 노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어떤 역학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해요. 일단은 그 칸트 헤겔 철학을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근대 철학에는 앞에서 얘기했죠. 합리론과 경험론이 있었고 합리론이란 비합리성과 우연성을 배제하고 이상과 논리의 필연적을 중시하는 철학이고 유럽에서 발전한 근대 철학은 수학적 인식을 원형으로 하는 논등적 지식을 중시하여 논리학과 수학을 가장 확신한 거로 지식으로 강조해요. 이성을 현정적 인식 능력으로 믿고 학문 방법으로 연역법을 사용하기도 한데 연역은 뭐죠? 연역법이란 일반 원리를 넣고 개별적인 명제를 끌어내는 추론 방법이에요. 연역법의 한 예는 일반적 원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잘 알죠? 소전제 홍길동은 사람이다. 결론 홍길동은 죽는다. 합리적인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계속 나왔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경험론은 인식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험론은 영국에서 주로 발전하는데 영국의 경험론의 원조는 중세 말기의 베이컨
유명한 사람이죠.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라는 말. 경험론은 홉스를 거쳐 로크, 버클리, 휴메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람들에 따르면 모든 이식은 선험이 아니라 후천적 경험이죠. 그래서 학문 방법은 귀납법, 아까 합리는 연역법이죠. 어떤 대전제에서 시작하는 거, 개별적인 사물을 종합해 일반 원리를 끌어내는 귀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철학자는 데카르트에 하면 본유감으로서 이성의 보편적 지배는 의심할 수 없다. 본유관념, 타고나는 관념이 이성이에요. 아까 의심할 수 없다. 데카르트는 얘기하죠. 하지만 경험론자인 철학자 로크는 경험 이전에 어떤 보편적 존재도 없고 귀납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만물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죠? 여러분들 타블라 로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흰 판이에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는 종이 없어서 회색 판에다가 긁어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래서 백지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백지 상태 여러 경험이 채워지면서 인식과 그 판단 같은 것이 일어나고 생겨난다고 봤어요. 합리론과 경험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플라톤은 만물의 근원이 이데아가 먼저고 현실의 여러 상황은 이데아의 파생물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게 합리론이라고 볼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인 경험적 현실을 중시했고 동물학, 자연학 등 과학 영역에 관심이 많았는데 경험론의 원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합친 것이 누구였죠? 칸트였고, 그걸 또 발전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 자연과 사회가 발전되는 모델,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해겔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되게 복잡했는데 한번 잘 궁금하면 한번 더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